무례함은 그 사람의 정신적 빈곤을 드러낸다. 쇼펜하우어.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불편한 순간들의 본질을 꿰뚫는다. 누군가의 거친 말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무시의 태도, 타인의 존재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그저 그 사람의 성격이 나빠서라고만 생각했던 우리는 사실 더 깊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타려는 사람이 있다. 식당에서 직원에게 반말로 명령하듯 말하는 사람이 있다. 버스에서 노약자가 서 있어도 눈을 감고 모른 척하는 젊은이가 있다. 회의 시간에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동료가 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목격한다. 처음에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한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짜증이 올라온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행동 너머에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른을 넘긴 박 씨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하던 중 뒤에 있던 젊은 남자의 거친 목소리를 들었다. 아줌마, 좀 빨리빨리 하세요. 뒤에 사람 없는 줄 아세요? 박 씨는 지갑을 찾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다. 그 순간 박 씨가 느낀 건 단순한 기분 나쁨이 아니었다.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 저 젊은이의 말투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자기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박 씨는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니, 무엇이 없을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다르다. 같은 상황에서도 말을 한 번 더 고르고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배려한다. 그들의 행동에는 여유가 있다. 급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단순히 성격이 좋고 나쁨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내면의 어떤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까? 30 중반의 김대리는 회사에서 유독 무례한 선배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 선배는 누구에게나 반말에 가까운 말투를 쓰고 자기 일이 급하면 다른 사람의 업무를 아무렇지 않게 뒤로 밀어냈다. 회의 때는 후배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자르기 일쑤였다.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대리는 깨달았다. 그 선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치 자기 세계 안에만 갇혀있는 것처럼. 김대리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사람의 내면은 얼마나 외로울까? 아니면 얼마나 비어있을까? 무례함은 소리를 낸다. 목소리의 톤, 말을 선택하는 방식,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 몸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한다.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그의 침묵에는 배려가 있다. 반대로 내면이 텅 빈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금방 드러난다. 말은 거칠어지고 행동은 조급해지고 타인은 그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당신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가? 그때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단순히 기분이 나빴던 것 외에 혹시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한 어떤 감각을 받지는 않았는가? 마치 창문 너머로 텅 빈 방을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 말이다. 우리는 보통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행동 자체에만 집중한다. 왜 저렇게 행동해? 정말 예의가 없네. 하지만 그 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말하는 것이다. 무례함은 하나의 언어다.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도 풍요롭다. 여유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타인을 위한 공간이 있다. 하지만 내면이 빈곤하면 밖으로 나오는 것도 거칠고 메말라 있다. 타인을 배려할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카페나 지하철에서 자주 보는 풍경이 있다. 누군가 자기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앉아있다. 가방을 옆자리에 놓고 다리를 쭉 뻗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려 해도 비켜주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저 사람 배려심이 없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것이 보인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정신적 빈곤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학벌이 낮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고학력의 높은 직위에 있어도 무례한 사람이 있다. 정신적 빈곤은 내면의 공간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이다. 책을 읽어도 마음에 쌓이는 게 없고, 사람을 만나도 진정한 교감이 없고, 경험을 해도 성찰이 없는 상태. 그저 자극만 받고 흘려보내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밖으로 드러난다. 무례함이라는 형태로. 반대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다르다. 그의 내면에는 읽었던 책들, 나눴던 대화들, 느꼈던 감정들, 생각했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다. 그것들이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그 세계는 넓고 깊다. 그래서 그는 타인을 만날 때 자기 세계의 일부를 나눌 수 있다. 여유롭게 듣고 조용히 공감하고 부드럽게 응답한다. 그의 존재 자체에서 어떤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다. 내면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품이다. 우리는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한 종류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다. 그들은 특별히 재미있는 말을 하지 않아도, 큰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하다. 그들의 말투는 부드럽고 그들의 침묵은 압박적이지 않다. 반대로 또 다른 종류는 만나고 나면 피곤해지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여긴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 그것은 바로 내면의 상태에서 온다. 병원 대기실에서 본 장면이 있다. 한 노인이 접수 창구에서 안내를 듣고 있었다. 뒤에 있던 중년 남성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좀 하세요. 시간 없다니까요. 노인은 귀가 어두워 설명을 다시 듣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순간 그 중년 남성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만만 가득했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불안, 어떤 조급함, 어떤 공허함이 저런 말과 표정으로 나오게 만드는 걸까? 무례함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내면의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밖으로 터져나온다. 교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예절을 아는 것만은 아니다. 예절은 형식이지만 교양은 내용이다. 교양은 내면이 풍성해지는 과정이고 그 풍성함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양 있는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 그 사람도 자기와 같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것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한다. 행동 하나를 할 때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지 고려한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그렇게 만든다. 거리를 걷다 보면 자주 보는 풍경이 있다. 좁은 길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을 옆으로 비킨다. 다른 한 사람은 그대로 걸어간다. 이 작은 차이가 무엇을 말할까? 비키는 사람은 상대방의 공간을 인정한다. 자기만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내면의 문제다. 내면의 타인을 위한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있다. 우리 아이가 무례하지 않게 어떻게 가르칠까? 대부분의 부모는 예절을 가르친다. 어른에게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해야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다. 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이의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무례함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왜냐하면 내면이 채워진 아이는 타인을 위한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무례함을 목격한다. 젊은 세대의 무례함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하고 같은 나이대의 무례함을 보며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 사람의 행동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무례함은 하나의 메시지다. 나는 지금 내면이 비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 빈곤합니다.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으면 우리는 분노나 짜증을 넘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 안타까움, 연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혔다고 생각해보자.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말한다.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간다. 이 차이는 크다. 말 한마디의 차이가 아니다. 그 한마디 속에는
타인에 대한 인식, 책임감, 관계에 대한 태도가 모두 담겨 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불편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그런 인식 자체가 없다. 이것이 정신적 풍요와 빈곤의 차이다. 무례함은 하나의 증상이다. 외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상.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오듯이 내면이 비면 무례함이 나온다. 그래서 무례함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그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증상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례함을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내면에 여유가 있다.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내면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한 관찰이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남기고 어떤 사람들은 불쾌한 기억을 남긴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외모나 재산이 아니다. 말솜씨나 유머 감각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얼마나 빈곤한가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만나고 나면 뭔가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 외면이 빈곤한 사람은 만나고 나면 그저 피곤하고 불쾌하다. 무례함은 그 사람의 정신적 빈곤을 드러낸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이다. 내면이 비어있으면 밖으로 나오는 것도 거칠 수밖에 없다.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타인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메마르고 날카롭다. 반대로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이것이 우리가 관찰하는 인간 세계의 모습이다. 왜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 존재의 깊은 층위가 숨어 있다. 우리는 흔히 무례한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고 넘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무례함은 그냥 타고난 성격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무언가의 표현일까?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다. 그는 인간의 행동 뒤에는 의지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지는 맹목적이다. 즉, 방향을 모른 채 그냥 나아간다는 뜻이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위험하면 도망치고 싶고, 욕망이 생기면 채우고 싶다. 이런 의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움직인다.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의지는 자기 충족을 향해 흘러간다. 무례한 사람은 바로 이 맹목적 의지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인다. 자기가 느끼는 것만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고통을 겪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개체화 원리라고 불렀다. 자기와 남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의 고통은 중요하지만 너의 고통은 나와 상관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례함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타인은 그저 내 의지를 충족시키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회사에서 누군가 동료에게 소리를 지른다. 이것도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이 순간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자기 분노만 있다. 일이 제대로 안 되어서 생긴 짜증, 자기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불만, 하지만 상대방이 느낄 수치심, 상처받은 자존감, 그로 인해 생길 관계의 균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맹목적 의지다. 자기 감정에만 휩쓸려 타인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 그렇다면 무례함의 본질은 무엇일까? 단순히 나쁜 습관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무례함은 동정의 결여다. 동정은 영어로 compassion, 함께 느낀다는 뜻이다.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 이것이 있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아픔을 줄지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정이 없으면 다르다. 상대의 감정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60이 넘은 최 씨는
동창회에서 한 친구의 말에 깊이 상처받았다. 자네는 자식들도 변변찮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지 않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친구는 자기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는 그저 옛날처럼 편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무엇이 빠져 있었을까? 바로 동정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능력. 정신적 빈곤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물질적 가난과는 어떻게 다를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중에도 품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많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 중에도 무례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정신적 빈곤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문제다.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없는가의 문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세계를 갖고 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느끼고 성찰하면서 내면에 하나의 우주를 만든다. 그 우주는 넓고 깊다. 그래서 그는 외부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 자기 안에서 충분히 풍요롭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다르다. 내면이 텅 비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 자극, 쾌락, 인정, 권력 이런 것들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면에 그것을 담을 그릇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수단으로 본다. 자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낸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무례하게 대한다.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다. 존중은 상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람도 나처럼 감정이 있고 고통을 느끼고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지만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이것을 모른다. 아니,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칸트라는 또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을 절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무슨 뜻일까? 사람은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뜻이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그 사람을 단지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나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이 차이가 무례함과 예의의 차이를 만든다. 30 초반의 김 씨는 최근 이직을 준비하면서 많은 면접을 봤다. 어떤 회사의 면접관은 그를 인간적으로 대했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도 해줬다. 하지만 다른 회사의 면접관은 달랐다. 차갑게 질문만 던지고 대답이 마음에 안 들면 눈살을 찌푸렸다. 김 씨는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첫 번째 회사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남았다. 두 번째 회사는 합격해도 가고 싶지 않았다.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첫 번째 면접관은 김 씨를 목적 그 자체로 대했다. 두 번째 면접관은 수단으로만 봤다. 그렇다면 타자에 대한 존중은 어디서 올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교육을 통해 배우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동정이 도덕의 기초라고 말했다. 동정은 일종의 본능이다. 누군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원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이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다. 여기서 교육과 경험이 중요해진다. 동정이라는 씨앗은 모두에게 있지만 그것이 자라려면 환경이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한다. 책을 읽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면이 넓어지면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도 커진다. 반대로 자기 욕구만 채워지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렵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만으로 충분할까? 예절을 가르치면 무례함이 사라질까? 꼭 그렇지는 않다. 예절은 형식이다. 상황에 맞는 말투, 적절한 행동 방식, 이것들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형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내면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예절을 배워도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다. 필요할 때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본색은 금방 드러난다. 그렇다면 내면의 풍요로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책을 읽고 예술을 감상하고 사람들과 깊이 대화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면에 무언가가 쌓인다. 생각의 깊이, 감정의 폭, 타인에 대한 이해, 이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그리고 그 세계가 풍요로워지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무례함은 치유 가능할까? 이미 무례한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비관적이었다. 그는 사람의 성격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다. 맹목적 의지의 힘이 너무 강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쉽지 않을 뿐이다. 무례함을 치유하려면 먼저 자기 내면의 빈곤을 인식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언가 부족하다. 나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례한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는 솔직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나는 눈치 보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기 무례함을 정당화한다. 여기에는 자기 인식의 부재가 있다. 자기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전혀 모른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풍요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가? 아니면 텅 빈 공간이 있는가?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외부의 일들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잊어버린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례함이든 예의든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신적 빈곤을 채우는 방법이 존재할까?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을 이야기했다.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맹목적 의지에서 벗어난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자기 욕망을 잊는다.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간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내면이 조금씩 채워진다.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깊이 생각하고 본질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물으면서 내면에 깊이가 생긴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자극을 준다. SNS, 유튜브, 넷플릭스.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이 우리 주의를 끈다.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갖기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는 내면을 채우기보다 계속 비워지게 된다. 자극은 많지만 깊이는 없다. 정보는 많지만 지혜는 없다. 경험은 많지만 성찰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우리가 무례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진정한 존중을 실천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동정의 능력을 키우라고 말할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연습을 하라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시 멈춰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이것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달라진다. 칸트는 다르게 말할 것이다. 의무를 다하라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고. 설령 동정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두 철학자의 관점은 다르지만 결론은 비슷하다.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들도 나처럼 소중한 존재다. 무례함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온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내면은 풍요로운가? 빈곤한가? 나는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하는가? 아니면 그저 수단으로 보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답이 편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은 무례함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것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무례함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보기.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내면을 조금씩 채운다. 무례함은 치유 가능한가? 어쩌면 완전한 치유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선은 가능하다. 자기 인식에서 시작해서 작은 노력들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더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 더 깊이 있는 인간,
더 따뜻한 존재. 이것이 가능하다면 무례함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도 생긴다. 무례함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인간의 마음과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맹목적 의지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이고 심리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 무례함은 이 세 가지 층위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라는 힘에 사로잡힌 존재로 봤다. 이 의지는 생존을 향한 본능적 욕구다. 배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도망치고, 욕망이 생기면 채우려 한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이 의지가 맹목적이라는 점이다. 즉,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오직 자기 충족만 본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느끼는 것. 타인의 존재는 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무례한 사람은 바로 이 맹목성에 갇혀 있다. 자기 불편함, 자기 짜증, 자기 욕구만 보인다. 상대방이 느낄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개체화 원리라고 불렀다. 자기와 남을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보는 것이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의 고통은 실제하지만 너의 고통은 추상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타인은 나의 실제만큼 생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맹목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쇼펜하우어는 동정을 이야기했다. 공정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이다.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내 가슴도 아프다. 이것은 개체와 원리를 뚫고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자기와 타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 타인은 더 이상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처럼 살아 숨쉬는, 고통을 느끼는, 존엄을 가진 사람이 된다. 칸트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봤다. 그는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존엄성은 어디서 오는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순히 본능대로 사는 동물이 아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 능력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수단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일까? 망치는 수단이다. 못을 박기 위해 사용한다. 못을 다 박으면 망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식당 종업원은 단지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다. 택시기사는 단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나처럼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가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꿈이 있는 존재다. 무례함은 바로 이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타인을 수단으로만 본다. 내 편의를 위한 도구로,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은 무시하고 오직 업무 성과만 본다.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대할 때 그 사람의 고단함은 생각하지 않고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확인한다. 이런 태도는 칸트가 말한 도덕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동양 철학도 비슷한 지혜를 담고 있다. 공자는 예를 강조했다. 예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른에게 공손하게 말하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상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야다. 예가 있으면 관계가 조화롭다. 예가 없으면 관계가 무너진다. 무례함은 바로 예의 부재다.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측은지심을 이야기했다.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놀라고 안타까워한다. 이것은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감정이다. 맹자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봤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죽인다. 무례한 사람은 측은지심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느끼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자기 행동을 바꿔야 하고 자기 욕구를 조절해야 하고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 이것이 귀찮다. 그래서 그냥 무시한다. 안 보이는 척한다. 마음을 닫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측은지심은 점점 약해진다. 결국 완전히 사라진다. 60 중반의 이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한 젊은 남자를 봤다. 그 남자는 전화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것도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해했지만 그 남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씨는 생각했다. 저 젊은이의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저렇게 화를 내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리 없는데. 뇌과학은 이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준다. 인간의 뇌에는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곳은 이마 뒤쪽에 위치한다. 전전두엽은 일종의 사령탑이다. 충동을 조절하고 감정을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린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여기서 화를 내는 게 적절할까? 이런 판단을 하는 곳이다. 무례한 사람은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하다. 충동이 올라오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 짜증이 나면 바로 소리를 지른다. 불만이 생기면 즉시 불평을 쏟아낸다. 중간에 멈추고 생각하는 과정이 없다. 잠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뇌의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랜 습관 때문에 그 기능이 약해진 것일 수도 있다. 편도체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다. 편도체는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아몬드 모양의 구조다. 여기는 감정, 특히 두려움과 분노를 처리한다. 위험을 감지하고 위협에 반응하고 공격성을 일으킨다.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되면 사소한 자극에도 크게 반응한다. 누군가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위협으로 느낀다. 누군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즉시 공격 모드로 들어간다. 무례한 사람의 뇌에서는 편도체가 과하게 일한다. 항상 경계 상태다. 주변 사람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본다. 그래서 먼저 공격한다. 말로 상대를 제압하고 태도로 우위를 점하려 한다. 이것은 방어 기제다. 자기가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강한 척한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린다. 겉으로는 거칠어 보이지만 내 속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소용돌이친다. 거울 뉴런이라는 신기한 시스템도 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보면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뇌세포다. 누군가 웃으면 나도 웃고 싶어진다. 누군가 아파하면 나도 불편하다. 이것이 공감의 뇌과학적 기초다. 거울 뉴런이 잘 작동하면 타인의 감정을 쉽게 이해한다.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지 자동으로 알게 된다. 무례한 사람은 이 거울 뉴런 시스템이 약하다. 타인의 감정을 읽지 못한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불편한 표정을 지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기 말에 상처받는 모습을 봐도 계속 그 말을 한다. 거울 뉴런이 끊어진 상태다. 타인의 감정이 내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다. 상대방의 고통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례함은 나르시시즘과 관련이 깊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라고 번역되지만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건강한 자기애는 필요하다.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 하지만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다르다. 자기만 보인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타인은 자기를 빛나게 하는 배경일 뿐이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기 감정만 중요하다.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타인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례해진다. 공감이 없으니 배려도 없다. 배려가 없으니 예의도 없다. 30 초반의 박 씨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 상사는 회의 때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했다. 누군가 의견을 내면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강요했다. 박 씨가 실수하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하지만 자기가 실수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갔다. 박 씨는 궁금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본인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언사적 미성 속도, 무례함의 중요한 원인이다. 어른의 몸을 갖고 있지만 감정은 아이 수준이다. 참을성이 없다.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딘다. 즉시 해결되어야 한다.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이것은 아이의 반응이다. 아이는 배고프면 운다. 참을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 하지만 어른은 다르다. 불편해도 참을 수 있다.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 타인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이런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충동 통제가 안 된다.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폭발한다. 짜증이 나면 주변 사람에게 퍼붓는다. 이것은 전전두엽의 미성숙과도 연결된다. 뇌의 조절 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아서 퇴화했다. 말과는 같다.
무례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내면의 불안과 결핍도 중요하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불안하다.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걱정한다. 무시당할까봐 두렵다. 이 두려움이 공격성으로 변한다. 먼저 공격하면 자기가 약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큰 소리를 내면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다. 이것은 보상 기제다. 부족함을 과장된 행동으로 채우려는 시도. 하지만 이것은 악순환이다. 무례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멀어진다. 멀어지면 더 외롭고 불안해진다. 더 불안해지면 더 공격이 된다.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점점 더 무례해진다. 그리고 그럴수록 내면은 더 비어간다. 진정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깊이 있는 교감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정신적 빈곤은 더 심해진다. 당신의 뇌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전전두엽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편도체는 적절히 조절되는가? 거울 뉴런은 타인의 감정을 잘 반영하는가? 이것은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다. 우리의 행동은 뇌의 상태를 반영한다. 자주 화를 내는가?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뇌와 연결되어 있다. 쇼펜하우어의 동정, 칸트의 목적 그 자체, 맹자의 측은지심,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것을 말한다. 타인을 나처럼 소중한 존재로 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뇌과학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준다. 전전두엽이 충동을 조절하고 편도체가 적절히 작동하고 거울 뉴런이 공감을 일으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한다. 심리학은 이것이 왜 어려운지 설명한다. 나르시시즘, 정서적 미성숙, 내면의 불안이 그 과정을 방해한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철학적 개념은 뇌의 작동으로 구현되고 뇌의 상태는 심리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 구조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무례함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의 상태를 반영한다. 철학적으로는 맹목적 의지에 갇힌 상태, 뇌과학적으로는 조절 기능이 약한 상태, 심리학적으로는 공감 능력이 결핍된 상태. 이것을 이해하면 무례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단순히 비난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다. 물론 그렇다고 무례함을 용서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나의 뇌는 어떤가? 나의 심리는 어떤가? 나는 무례함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 질문들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무례함을 무명의 결과로 본다. 무명은 무지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 세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불교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나와 너는 분리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다. 내가 숨쉬는 공기는 네가 내쉰 공기고 내가 먹는 음식은 수많은 사람의 노동으로 만들어졌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한다. 이것을 연기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서로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다. 무명에 빠진 사람은 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의 행복은 나에게만 달렸고 너의 고통은 너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자아집착을 낳는다. 자아집착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내 욕망, 내 감정,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집착에 빠지면 타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내 욕구를 방해하거나 도와주는 대상일 뿐이다. 무례함은 바로 이 무명과 자아집착에서 나온다. 상대방도 나처럼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원하고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모른다. 아니, 알아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무명에서 벗어나라. 자아집착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에서 자비가 흘러나온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다. 자비가 있으면 무례할 수 없다. 보자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리를 말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린다. 큰 소리가 어떻게 안 들릴 수 있나?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큰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다. 진정으로 깊은 울림, 본질적인 소리는 고요함 속에 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은 겉만 요란하다. 진짜 깊이가 없다. 내면이 텅 비어 있어서 소음으로 채운다. 반대로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고요하다. 말이 적어도 그 말에는
무게가 있다. 노자는 겸손을 강조했다. 물을 보라.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겸손함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강이 되고 바다가 된다. 교만한 사람은 높은 곳에 서려 한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작아진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겸손한 사람은 낮은 곳에 머문다. 조용히 듣고 부드럽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무례함은 내적 소란의 표현이다. 마음이 어지럽다. 욕망이 들끓고 불안이 요동치고 분노가 끓어오른다. 이 소란을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쏟아낸다. 큰 소리를 내고 거친 행동을 하고 타인을 공격한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소란을 더 키운다. 노자의 가르침은 고요함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라.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에서 진정한 풍요가 온다. 70을 넘긴 한 씨는 산책을 하다 한 젊은이와 부딪혔다. 그 젊은이는 휴대폰을 보며 걷다가 한 씨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사과는커녕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냥 지나갔다. 한 씨는 화가 나려다가 멈췄다. 노자의 말이 떠올랐다. 저 젊은이의 마음은 얼마나 소란스러울까. 저렇게 급하게 가는데도 정작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다. 한 씨는 고요히 숨을 쉬고 걸음을 이어갔다. 스토아 철학도 비슷한 지혜를 담고 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였다. 그는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다. 타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세상의 사건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덕을 지킬 수 있다. 덕은 탁월함이다. 용기, 지혜, 정의, 절제, 이런 것들이 덕이다.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나의 덕을 보여준다. 상대방이 무례해도 나는 예의를 지킬 수 있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나는 침착할 수 있다. 이것이 덕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다. 부귀영화도 고난과 역경도 그들의 내면을 흔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내면에 확고한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심이 바로 덕이다. 무례한 사람은 덕이 없다. 외부 상황에 즉시 반응한다.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화를 낸다.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남을 탓한다. 불편하면 짜증을 낸다. 이것은 노예의 태도다. 외부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반대로 덕을 가진 사람은 자유롭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원칙을 지킨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상대방이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덕이기 때문이다. 교양이라는 말이 있다. 독일어로 빌둥. 이것은 단순히 학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다. 외면의 세계를 확장하는 과정이다. 책을 읽고 예술을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여행하면서 내면의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것. 이 우주가 넓고 깊을수록 교양이 있다고 말한다. 교양 있는 사람은 풍부한 내면을 갖고 있다.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깊이 있게 사고한다. 교양이 있으면 타인을 존중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면이 풍요로우면 타인을 위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기 세계만으로도 충분히 풍족하니 타인을 경쟁자나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을 통해 세계가 더 넓어진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다른 관점을 접하면 내 생각이 깊어진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경청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 반대로 교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내면이 좁고 얕다. 자기 경험과 생각만이 전부다. 다른 관점은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감정은 느끼지 못한다. 세상이 단순하게 보인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니 배척한다. 배척하니 무례해진다. 예술과 문학과 음악은 교양을 키우는 도구다. 소설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한다. 주인공의 고민, 기쁨, 슬픔을 함께 느낀다. 이것이 쌓이면 공감 능력이 커진다. 그림을 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는다. 화가가 본 세상, 화가가 느낀 감정이 전해진다. 음악을 들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낀다. 슬픔, 기쁨, 그리움, 평화.
이런 경험들이 내면을 채운다. 30 후반의 정신은 최근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가사도 없고 멜로디도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뭔가 달라졌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조급함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했다. 예전에는 회의 때 빨리 결론을 내려고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음악을 통해 기다리는 법을 배운 것 같았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인간 존재를 깊이 탐구했다. 그는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공동 현존재라고 불렀다. 함께 있음.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타인과 함께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망각한다. 자기만 존재하는 것처럼 산다. 타인은 그저 배경이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비본래적 삶이라고 불렀다. 진정한 자기를 살지 못하는 삶. 군중 속에 묻혀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삶. 이런 삶에서는 타인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다. 그저 표면적으로 스쳐 지날 뿐이다. 무례함은 비본래적 삶의 징후다. 타인을 공동 현존재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저 길을 막는 장애물이나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본다. 진정한 만남이 없다. 깊이 있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본래적 삶을 살라고 말한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진지하게 물으라고, 죽음을 직시하라고. 그러면 삶의 유한함을 깨닫게 된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에서 진정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어떻게 살 것인가?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레비나스는 더 나아갔다. 그는 윤리를 철학의 중심에 놓았다.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윤리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얼굴은 단순히 생김새가 아니다. 그것은 타자의 취약함, 무방비함을 드러낸다.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사람도 나처럼 다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 이 암이 책임을 낳는다. 나는 이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이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레비나스는 이것이 모든 윤리의 시작이라고 봤다. 법이나 규칙보다 먼저 온다.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나를 죽이지 말라고 말한다. 이것은 명령이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 하지만 무례한 사람은 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다. 그냥 스쳐 지나간다. 혹은 자기 욕구만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이 가려진다. 얼굴을 보지 못하면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다. 당신은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진정으로 봤는가? 그들의 눈을 마주쳤는가? 그 눈에서 무엇을 읽었는가? 아니면 그저 업무를 처리하고 용건을 해결하고 빨리 지나쳤는가? 레비나스는 진정한 만남이 드물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타자를 개념으로 환원한다. 점원, 택시기사, 간호사, 직원 이런 역할로만 본다. 하지만 그 역할 너머에 한 사람이 있다. 얼굴이 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불교의 무명에서 벗어남, 노자의 고요함으로 돌아감, 스토아의 덕을 지킴, 교양을 통한 내면 확장, 하이데거의 본래적 삶, 레비나스의 얼굴 마주하기.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를 향한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 타인을 진정으로 보라. 그들도 나처럼 소중한 존재다. 이것은 종교나 철학의 차이를 넘어 인류가 축적한 지혜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기술, 편의, 정보.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잃었다. 깊이, 고요함, 진정한 만남. 현대사회는 빠르다.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기다림은 비효율이고 느림은 나태다. 이런 환경에서 교양을 쌓기는 어렵다. 책을 천천히 읽고 음악을 깊이 듣고 사람과 오래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빠른 세상일수록 느림이 필요하다. 시끄러운 세상일수록 고요가 필요하다. 표면적인 만남이 많을수록 깊은 만남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더 무례해진다. 왜냐하면 내면이 메말라가기 때문이다. 자극은 많지만 성찰은 없다. 정보는 많지만 지혜는 없다. 연결은 많지만 깊이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춤이다. 잠시 멈춰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것.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시간. 이 시간이 교양을 키우고 덕을 기르고 본래적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무례함에서 벗어나 존중을 실천하는 사람, 소란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지니는 사람,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인과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생의 과정이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 오늘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오늘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오늘 한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내면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변화된 내면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난다. 더 이상 무례하지 않은 삶,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은 마음, 더 이상 타인을 도구로 보지 않는 시선. 이것이 가능하다. 동서양의 모든 지혜가 그것을 증명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다. 변화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거울 앞에 서듯이 자기 내면 앞에 서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보통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좋게 포장하거나 나쁘게 왜곡하거나 아예 외면한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정직하게 봐야 한다. 나는 타인에게 무례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용기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조차 던지지 않는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항상 남에게 있다고 본다. 무례함을 인식하는 첫 단계는 관찰이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아니면 중간에 끊고 내 말을 했는가?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어떤 말투를 썼는가? 감사를 표현했는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는가? 길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미안하다고 했는가?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무례함이 된다. 혹은 예의가 된다. 자기 관찰은 판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자책할 필요 없다. 그냥 사실을 본다. 오늘 나는 3번 말을 끊었구나. 2번은 짜증스러운 말투를 썼구나. 1번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사실만 기록한다. 이것이 자기 인식의 시작이다. 보지 못하면 바꿀 수 없다. 보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내면의 공허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례함은 대부분 내면이 비어있을 때 나온다. 무엇이 나를 비우고 있는가? 끊임없는 자극일 수도 있다. SNS를 하루 종일 보고 유튜브를 끝없이 돌리고 드라마를 몰아본다. 이런 것들은 순간의 재미를 주지만 내면을 채우지 못한다. 오히려 더 공허해진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만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항상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 무엇이 또 나를 비우는가? 끝없는 비교일 수도 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다.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다. 이런 비교가 내면을 갉아먹는다. 자존감이 떨어진다. 불안이 커진다. 그 불안을 달래려고 공격적이 된다.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무례해진다. 이것으로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공허해진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다. 조용히 앉아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지금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분노, 불안, 슬픔,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본다. 피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냥 느낀다. 이것이 내면을 채우는 첫걸음이다. 역설적이지만 공허를 느끼는 것이 공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독서는 내면을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만난다. 수천 년 전 철학자의 지혜, 다른 나라 작가의 경험,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 이것들이 내 세계를 넓힌다. 고전을 읽으면 더 좋다. 고전은 시간의 검증을 받은 책이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읽고 또 읽은 책. 거기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읽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천천히, 깊이 읽어야 한다. 한 문장을 읽고 멈춘다. 생각한다. 내 삶과 연결해본다. 네 말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렇게 읽으면 책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면의 일부가 된다. 한 달에 10권을 대충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것이 낫다. 사색도 필요하다. 읽은 것을 곱씹는 시간. 산책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잠들기 전에. 오늘 읽은 문장,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을 천천히 되새긴다. 이 과정에서
생각이 깊어진다. 단순했던 생각이 복잡해지고 흐릿했던 생각이 선명해진다. 이렇게 사색이 쌓이면 내면에 깊이가 생긴다. 예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전한다. 음악을 들으면 감정이 움직인다. 슬픈 곡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기쁜 곡을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것은 이성적 이해가 아니다. 직접적인 감흥이다. 클래식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도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들으면 뭔가 느낀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진다. 이런 경험이 감수성을 키운다. 미술도 마찬가지다.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어 본다. 처음에는 잘 모른다. 뭐가 좋은지, 무슨 의미인지.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색의 조화, 구도의 균형, 붓질의 흔적, 그리고 그 너머의 감정.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느꼈을까? 이런 것들을 느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더 섬세해진다. 더 풍부해진다. 영화는 이야기와 영상과 음악이 결합된 예술이다. 좋은 영화는 우리를 다른 세계로 데려간다.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한다. 전쟁터의 군인, 빈민가의 아이, 먼 미래의 인간. 이런 존재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공감 범위가 넓어진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내면을 풍요롭게 만든다.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훈련이다.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한다. 들숨, 날숨. 생각이 떠오른다. 저녁에 뭐 먹지? 내일 회의 준비해야 하는데 아까 그 사람 말이 기분 나빴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명상은 이 생각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아, 지금 저녁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회의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한다. 그러면 조금씩 거리가 생긴다. 생각과 나 사이에. 이 거리가 중요하다. 평소에는 생각과 나를 구분하지 못한다. 화가 나는 생각이 올라오면 즉시 화를 낸다. 짜증나는 생각이 올라오면 즉시 짜증을 낸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 알게 된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을. 이것이 충동 통제의 기초다. 오래 한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도 잠시 멈춘다. 관찰한다. 아, 지금 화내고 싶구나. 그러면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다. 선택할 수 있게 된다. 60중간의 김 씨는 1년 전부터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5분도 못 앉아 있었다. 몸이 근질거리고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랐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했다. 지금은 30분도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손자가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잠시 숨을 쉰다.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는다. 그때 말을 한다. 더 부드럽게, 더 차분하게. 타인을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사람을 만날수록 세계가 넓어진다. 나와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 세상이 좁아진다.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다르다. 다른 세대, 다른 직업, 다른 배경.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내가 몰랐던 세계가 열린다. 30 초반의 박 씨는 최근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계속 가다 보니 익숙해졌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전쟁을 겪은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자식을 키운 이야기. 박 씨는 깨달았다. 자기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았는지. 이 경험 이후 박 씨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더 존중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은 예의부터 시작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말한다. 집을 나설 때 다녀올게 라고 한다. 누군가 도와주면 고마워 라고 한다. 실수했으면 미안해 라고 한다.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되면 삶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것이니까.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인사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 아침에 마주친 이웃에게 고개를 숙인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 이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진다. 인사를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진다. 인사를 한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관계를 만든다. 감사는 관계를 윤택하게 한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를 표현한다. 아내가 해준 밥, 남편이 고친 전등, 자식이 전화한 것.
친구가 들어준 이야기, 이런 것들에 고마워 라고 말한다.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은 인정받는다고 느낀다. 자기가 한 일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진다. 경청은 가장 큰 선물이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중간에 끊지 않는다. 내 생각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냥 듣는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면 안다. 듣는 동안 계속 내 생각이 올라온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듣는다.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본다. 이것이 진정한 경청이다. 무례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무조건 참아야 할까? 그것도 답은 아니다.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그것을 차분하게 전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불편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사실만 전달한다. 이것이 건강한 경계다. 상대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거리를 둔다. 꼭 만나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만남을 줄인다. 자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무례함에 무례함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이것이 품격이다.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도 나는 차분하게 말한다. 상대방이 무시해도 나는 존중한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의 문제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끌려 내려가지 않는다. 내 수준을 지킨다. 당신은 10년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금보다 더 무례한 사람일까? 아니면 더 품격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이 오늘의 선택을 바꾼다. 지금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지금 무시할 것인가? 존중할 것인가? 지금 소리를 지를 것인가? 차분히 말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에 나를 만든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한다. 더 단단해지거나, 더 부드러워지거나, 더 다치거나, 더 열리거나, 더 무례해지거나, 더 품격 있어지거나. 어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화를 잘 낸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네가 뭘 알아? 이런 태도다. 하지만 어떤 노인은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진다. 젊은이들의 실수를 이해한다.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 정신적 성숙이다. 나이만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이와 함께 내면을 키워야 한다. 경험을 성찰로 바꿔야 한다. 실수를 지혜로 만들어야 한다. 고통을 자비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어른됨이다. 단지 오래 산 것이 아니라 깊이 산 것이다. 많이 겪은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것이다. 진정한 어른은 타인을 배려할 여유가 있다. 급하지 않다. 천천히 간다.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인정한다.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큰 그림을 본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조용히 제안한다. 이런 어른 옆에 있으면 편안하다. 배운다. 성장한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례하게 살다가 갈 것인가? 품격 있게 살다가 갈 것인가? 우리가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재산, 명예, 업적, 이런 것들도 의미 있다. 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관계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분은 항상 친절했어. 그분은 나를 존중해줬어. 그분 옆에 있으면 편안했어. 이런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그 사람 정말 힘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기억을 남기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은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눴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했는가. 이것들이 진짜 유산이다. 존중의 유산을 남기자. 무례함이 아니라 예의를,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을, 다침이 아니라 열림을. 이것은 어렵지 않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 매일 작은 것들을 실천하면 된다. 아침에 미소로 시작하고 저녁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그 사이에 존중을 담아 산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사람이 된다. 무례함과는 멀어진 사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고요한 완성이다.